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또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는데요. 다우 지수가 0.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0.56% 떨어졌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날 주요 지수 장 초반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가속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그러나 장중 코로나19 관련 우려가 증시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지수 선물 옵션 또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변동성이 컸고요. 결국 오후 들어서는 하락세로 내려앉은 채 결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개장 전 일부 외신들에서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이 있었고 지금도 그 갈등 국면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무역 합의는 이행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형성되는 소식이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완수 및 이행을 약속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이어졌고 주요 지수는 오전의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등은 이날도 하루 기준 사상 최고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애플은 애리조나와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이런 미국 4개 주에서 일부 매장을 다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 크루즈 선사협회는 미국에서 크루즈선 운항 중단 기간을 오는 9월 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서 이 크루즈선의 운항을 재개하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날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하이오주 지역 지도자들과의 화상 컨퍼런스에서 지금의 경제가 팬데믹 이전에 탄탄했던 경제에서 여전히 일부 뒤처져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길은 상당히 도전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더 많은 통화 정책과 더 많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고 또 연준이 더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경상 수지를 발표했는데 적자 폭이 1,04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의 적자 폭이 1,043억 달러니까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0.1%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만 시장이 집계했던 예상치 1,030억 달러 적자 폭보다는 적자 폭이 생각보다 컸다는 뜻입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역시 전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이행 재확약 소식이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이끌었는데요. 영국이 1%대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0.4%씩 상승했습니다. 역시 홍콩 보안법으로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유럽연합의 경제회복기금 그리고 2027년까지의 EU 장기 예산안에 대해서 이 주말 사이에 EU 회원국 정상들이 화상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회의를 벌였죠.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회복기금 같은 경우는 그 규모와 지원 형식 또 조건 등을 두고 주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교적 국가 재정이 튼튼한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대규모 공동 채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반면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또 재정 적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나라이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EU에 조속한 지원금 집행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이 0.55% 상승했고요. 중국은 1%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간의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긴 했지만 역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국무원이 지급 준비율 인하 또 재대출 같은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에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지난 주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낙관적인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소식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부담을 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8% 하락한 25,871.46에 S&P 500지수는 같은 기간 0.56% 내린 3,097.74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0.03% 상승한 9,946.1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미중의 무역 합의와 또 코로나19의 재확산 소식, 또 연준의 추가 부양 관련 발언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가속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두 나라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의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완수 및 이행을 다시 약속했다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소식으로 결국 오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등은 이날 하루 기준 사상 최고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더 위험하고 또 새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4개 주의 11개 매장에 대해서 다시 폐쇄한다고 발표하자 또 주요의 주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를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유틸리티가 3.1% 내려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또 에너지와 산업, 또 부동산 업종도 1% 넘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일부 매장 폐쇄를 발표한 이후에 0.6%가량 내렸고요. 경제 재개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드스트롬, 또 콜스 등의 소매 업체들도 4에서 6%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제유람선협회는 미국 항만에서의 영업 중단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노르웨이 크루즈라인과 카니발 주가는 각각 5% 이상씩 내렸고 또 로열 캐리비안 주가도 6.8%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주요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나온 글로벌 기업들과 종목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애플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 4개 주에서 매장 문을 다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운영 중인 애플 스토어 총 11곳인데요. 애플은 이번 조치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가능한 한 우리 팀과 고객들을 빨리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 매장 271개 중에서 지난달 말에 100여 개를 추가로 재개장했지만 이번에 다시 문을 닫게 되면서 총 11곳이 다시 폐쇄가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애플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은 전체의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입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소매업체들도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 주가 장중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356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지만 반락하면서 0.57%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34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프랑스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인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서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EU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5천만 유로, 약 680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프랑스 법원은 이 CNIL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이 정당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디지털세 부과 이슈로도 이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IT 기업들과 유럽들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인도의 주류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도의 주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인도 동부 웨스트 벵골주에서 알코올을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웨스트 벵골주는 인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로 인구가 9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인도 주류 시장 규모는 약 272억 달러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금지되면서 인도 각 주에서 이 주류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마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도 함께 주류 배달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주가는 전거래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2,700달러 선 가까이 다가섰고 마감에는 0.79%의 상승폭으로 2,67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인데요. 이런 아마존의 사업 확대 소식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미국의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의 수입을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타이슨 푸드는 미국의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데요. 중국은 지난 21일부터 타이슨 푸드의 가금육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타이슨 푸드의 미국 내 노동자 693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합의 이행 의지를 다시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 결정이 최근 1단계 무역 합의가 결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책임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시장 대응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과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다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또 체크 포인트, 증시 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 기자, 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네요. 지난주에는 애플이 또 일부 매장을 다시 폐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네, 애플의 그 매점 폐쇄는 그 미국 경제 다시 셧다운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존슨앤홈킨스 대학이 취합한 미국 신규 확진자 수 추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4월 24일에는 3만 5천 명대까지 됐던 것이 6월 1일에는 1만 명대까지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3만 명대를 다시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였다가 1만 명대까지 내려왔다가 네.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온 이런 점들이 정말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코로나19 확진 상황들을 네.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네. 이런 우려들, 이게 잠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미 1차 셧다운으로 경제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 상황에서 2차 셧다운을 하기에는 지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말하는 것이 코로나19 박멸 자체를 지금은 생각하기보다는 그 바이러스의 그 효과적인 의약품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금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름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죽을 거다. 아니면은 뭐 올해 7월에는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과도한 그 기대를 그냥 보정하기보다는 바이러스의 공존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 미국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는 기대를 재설정하고 행동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1년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는데, 뭐 여기서 물론 정신 승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건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2020년은 올해는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주식시장 역시 조금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월가 역시 지금 거품농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그 미국의 대학생이 그 투자 손실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주말에 보도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 일리노아주 네퍼빌에 사는 20살짜리 대학생인데요. 그 파생 옵션 투자를 하다가 73만 명, 우리 돈으로 9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내면서 거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내가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줄 몰랐다. 어떻게 소득도 없는 20살짜리에게 100만 달러짜리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내필 수 있는가라고 유서에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옵션 투자라는 것은 참 도박성이 짙은 그런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거를 20살 대학생이 했다. 네. 이 자체가 참 시장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에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청년 역시 올해 봄 들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채 리스크가 과도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는 건데요. 파산보호 신청을 한 허츠의 주가가 8배 이상 오르는 등 시장에 거품이 끼고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식시장이 거품이 껴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다면 주식시장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변수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연준의 조금 태도에 있어서 좀 변화가 보입니다. 예. 연준이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했는데요. 그동안 연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 그러니까 이른바 대차 대조표거든요. 예.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조금 태도 변화를 보였다라고 볼 수 지금 저 있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기울기가 오히려 밑에 쪽으로 지금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는 그런 네,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지난 11월에는 뉴욕 연준이 레포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여러 악재에도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연준이 언제든 구원투수로 나서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네. 그런데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뭐 중단되거나 혹은 지연되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이 좀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 한 번으로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보다는 이제 연준 역시 지금 실물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은 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 16, 17일 미국 의회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이제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말 그대로 돈 폭탄이거든요. 예. 연준이 공급한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지는 연준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들어가면서 자산시장 거품을 끼고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반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연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심화할 수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실물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자산 시장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네. 혹은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모든 현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태처럼 장기간 축적된 불평등은 결국 돌고 돌아서 사회의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 의회에서는 연준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회 감독위원회가 연준과 재무부가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회사채 시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회사채 매입 이런 정책들이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제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질수록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 범위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경제가 이모저모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까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유럽과 미국의 PMI 지수가 나오는데요. PMI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구매하는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인식하는 경기 인식을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회사에 얼마나 물건을 살 것인지 경기가 좋으면 많이 살 것이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적게 살 것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이라던가 직관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6월 PMI 지수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있는 구매 관리자들의 경기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 보복 소비가 조금 화두가 되고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조금 서비스업 지표가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반면 이제 코로나19 확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또 24일에는 IMF가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3.0%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이거든요. 얼마나 수치가 내려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 또 서비스업 PMI가 23일에 발표가 되고 24일에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동안 주가가 반등했던 것이 뭐 코로나19 안정세, 그에 따른 경제 활동 정상화,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갔던 그 핵심적인 동력이 뭐냐를 다 하나하나 발라서 네. 뭐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던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어떤 전망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던 경제 지표가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붐업이 됐었고요. 또 그런 기대감이 경제활동 재개와 맞물려서 앞으로 경제 지표 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한 번 양산해내는 그런 어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이제 그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있습니다. ESI라는 지수인데요. 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보다 높으면 플러스, 낮으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지수로 나타내는 그건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경제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경우에는 플러스 수치가 높아지고요. 네. 또 시장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 마이너스 수치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수치가 지금 그 역대 최고 122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상 경제가 굉장히 확장 국면에 있을 때 이 ESI 지수가 통상 한 50, 60 정도면 꽤 높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난 4월에 마이너스 144, 이 역시 역대 최저고요. 예. 마이너스 144까지 곤두박질 친 이후에 지금 플러스 120까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 그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를 굉장히 웃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건 단순히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시장 기대치는 극도로 낮아졌고 그 기대치를 살짝 웃도는 그런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그에 반응하는 그런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122까지 상승했는데 이게 뭐 경제 전망이 너무나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의 경제 지표들 좀 좋은 기대감을 주다가도 최근에 조금 다시 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경제 지표가 일정 부분은 좋아지고 일정 네. 부분은 좋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비균질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르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특정 지표는 좋아지고 특정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은 경기가 아직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5월의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 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시장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빠른 반등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우려감을 좀 낳는 지표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을 보면 플러스 1.4%,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는 얼마였냐? 3.0 플러스 3.0이었거든요. 네.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실적을 보였고요. 또 5월 주택 착공 같은 경우도 플러스 4.3이었지만 실제 시장의 전망치는 23%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기 때문에 그 네. 전망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주택 착공의 선행 지표, 그러니까 주택을 허가한 이후에 통상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주택 착공의 선행 지표가 주택 건축 허가인데요. 네. 건축 허가 지수는 플러스 14.4%,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17%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는 눈높이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경제 지표는 그에 못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런 흐름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 지난주 발표됐던 5월 산업 생산 보면 플러스 4.4%, 뭐 양호한 흐름이었지만 시장 전망치는 5%가 넘었거든요. 시장 전망치에 약간 못 미치는. 또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약간 실망감을 줬던 지표들이거든요. 예. 결국은 경제 활동은 빠르게 재개되고 있지만 실제 경제 지표는 그에 못 미치는 그런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주가 반등,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주가 반등을 좀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나왔던 그 5월 산업생산 지표가 뭐 플러스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시장 예상에는 많이 못 미쳤던 점, 이런 점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에는 방금 앞서서 살펴봤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뭐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올 지표는 좀 어떨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마켓이 발표하는 6월 이제 미국 제조업, 그러니까 잠정치죠.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나오는데요. 네. 47, 44 정도로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도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 5월에 제조업 PMI가 뭐 일시적이지만 50을 넘어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참가자들 또 미국도 6월 정도 되면 이제 PMI가 50을 넘어서지 않을까, 경기의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50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정 부분 성급하게 가졌는데요. 아직까지 거기로 가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잠정치가 47, 44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 아까 정다슬 기자가 설명했던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 앞으로는 이 지수가 또 꺾일 수 있겠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번 5월에 좀 지켜봐야 될 그 미국의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통상 이제 3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게단에서 보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이제 오래 쓰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야만 사실은 이건 내구재를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완연히 좋아졌는지 따져보는 어떤 지표로서 내구재 주문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기업 단에서 보면 일반 기계 설비라든지 통신 장비 이렇게 그 향후의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개념으로 구매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구재 주문이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야만 기업은 설비 투자를 늘리고 가게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격적으로 소비를 늘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12%. 굉장히 양호할 걸로 보이지만 여기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핵심 내구재 주문,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로 주문하는 기계 설비나 항공기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핵심 내구재 주문은 1% 증가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어떤 전반적인 제조업 또 기업의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들은 좋지 않을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 자체도 지난주처럼 조금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이제 6월 확장 국면을 기대해 왔었는데 물론 반등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역시 시장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조업 그런 PMI 이런 지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용 지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고용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표인데 어떻습니까? 고용 지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도 시장은 조금 실망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0만 건, 시장 예상치는 한 130만 건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보다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그 일자리를 잃은 시기가 조금 장기화되는,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2,050만 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우려했던 일시적인 해고가 영구적인 일자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일정 부분 조금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역시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역시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으면서 조정 모드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 상황이 중국 베이징이라든지 미국 남부 지방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그런 우려감들이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
굉장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런 우려감이 커지면 고용이라든지 신규 설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또 기업 민간 가게가 가지는 소비 역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들을 소비 행태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조정폭은 의외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근 주가 상승 과정에서 S&P 500 지수나 코스피의 PER을 봐도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조정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라든지 주요 통화 당국이 일정 부분 좀 우려를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정다승 기자가 말씀해 주신 부분들 또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전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반대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포 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장 7일짜리 초단기로 유동성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전체적인 유동성의 어떤 유동성을 푸냐 유동성을 줄이냐는 그런 어떤 통화정책 기조하고는 무관한 흐름을 가지는 거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대차 여조표를 조금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네. 기존의 양적 완화, 국채를 사는 양적 완화는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한 양적 완화였다면 앞으로의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은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타겟팅하는 그래서 아까 의회 견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연준의 자산 매입도 좀 특정 취약한 영역을 지원하는 타겟팅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지 자금 흐름을 다시 유동성 공급을 끊어내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 변화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취약한 지점들을 지원할 것이며 그게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를 굉장히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도 역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이고요. 생각보다 조정폭이 클 수도 있는 그런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지금 자산 매입을 회사채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제 예고한 만큼 그런 점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또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택, 이슈앤 종목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금융센터 윤여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늘면서 오늘 시장의 리스크가 될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장에는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미리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 팀장님이 선택하신 이슈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5G 섹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가 부양책을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서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15일 정도에 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약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억 이상의 지금 추가 부양책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건설이라든지 교량 같은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네. 이제 5G 무선 인프라 같은 이런 어떤 이제 미래 먹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18일에 이제 교외 지역의 어떤 광대역 문제를 논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뉴스를 주목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 행정부가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3월에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네. 두 번째로 이제 추가 부양책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5G 섹터에는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진행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달에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5G 관련된 이제 좀 미래 먹거리와 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이제 AI라든지 지금 네. 네트워크 쪽에 좀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뭐 AI 같은 경우도 한 3천억 가까이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지금 한 1,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에 5G가 좀 어느 정도 처음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좀 어떤 민간 시장에서 정부가 좀 어느 정책을 좀 지원을 하면서 네. 좀 더 활성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니까 이제 내년에 공공 와이파이 15,000개 이상 증가시키겠다 이런 소식도 있고 정부가 아무래도 디지털 뉴딜 사업 쪽에서 속도를 점점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수많은 관련주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팀장님이 선택하신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오늘 제가 관심주로 갖고 온 종목들은 약간 선침해 개념에서 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좀 기지국 관련돼서 좀 많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제가 볼 땐 중계기 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계기 관련돼서 좀 갖고 왔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종목의 핵심 부품은 이제 광 트랜시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5 전환 사업 시에 이제 광 케이블 보급률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 트랜시버라는 이제 기술이나 부품이 핵심 기술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지금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5G 관련된 투자가 좀 많이 미뤄졌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4월 달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발표가 있었어요. 민간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를 이제 2조 7천억에서 4조로 늘린다는 어떤 이제 발표가 있었고 곧이어서 한국 뉴딜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 동사도 분명히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 향 어떤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본격적인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든지 AT&T 또 일본의 NTT 도코모 등의 어떤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해서 5G와 관련된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러한 부분도 동사에게는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실적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 좀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결국 3분기부터 이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현재보다는 좀 3분기, 4분기를 좀 기대를 하시면서 한번 좀 관시 종목에 추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G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계기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이제 HFR이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20년 동안 뭐 이제 통신 장비를 좀 공급을 해왔고요. 주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론트홀 장비라든지 중계기 장비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홀 장비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낸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뭐 프론트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클라우드 무선 접속망에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와 이제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사실 이제 기지국이 좀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좀 많이 깔렸고요. 네네. 이제 좀 이제 인빌딩이죠. 빌딩기 안에 좀 중계기가 많이 좀 깔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프론트홀 같은 경우도 추가로 깔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프론트홀 이제 장비 시장 같은 경우는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5G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한 1.5배 정도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동사에게는 혜택이 될 것이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매출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의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AT&T와도 지금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향 수출도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수출이 일어나려면 좀 하반기, 3분기, 4분기를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뭐 엔텔스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엔텔스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라든지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좀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동사 같은 경우는 5G 시장에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장비 같은 이제 다방면에 어떤 매출을 좀 일으킬 것으로 좀 전략을 짜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하드워크, 소프트워크 이런 쪽으로 5G 관련된 어떻게 보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기술력은 뛰어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약간 선침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E솔루션과 HFR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미국이 대규모 5G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두 종목 모두 미국향 매출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보다는 하반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선침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오늘의 핵심 공략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핵심 공략주는 이제 이노와이러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뭐 계속 제가 지금 중계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중계기와 관련된 부분, 뭐 그다음에 스몰셀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매출이 일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이제 중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지국에서 오는 신호를 좀 증폭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어떤 중계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스몰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파수를 좀 수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간략하게 보면 작은 기지국 정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스몰셀을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기술력도 좀 필요하고요. 단가 같은 경우도 중계기보다 높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일어날 경우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계기 설치가 좀 이제 올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좀 사실 코로나19로 좀 약간 밀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6월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좀 계속 설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 좀 하반기까지 이제 좀 어떤 중계기라든지 뭐 이런 스몰셀 관련돼서 좀 많이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스몰셀과 뭐 중계기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특히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죠. 네트워크 최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떻게 보면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에 두 종목과 달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좀 1분기, 2분기 좀 실적을 좀 선방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이제 주력이죠. 스몰셀의 어떤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사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매력이 있지만 하반기에도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좀 관심주로 좀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스몰셀부터 네트워크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5G에 좀 비해서 좀 약간 좀 네.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지금 지난주에 조정장을 좀 겪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5G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뭐 매수가 크게 들어온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뭐 특히 제약과 여수 쪽으로 좀 많이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가 매수의 좀 선침의 타이밍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에 좀 조정이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분하게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목표가를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6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정 시에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 종목보다는 좀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종목으로 한번 이 종목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지난 5월 21일에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일요일에 지난 24시간 동안의 그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를 해봤더니 18만 3,020명 전 세계에서 그런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조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느슨해진 그런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좀 긴장하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